데일 카네기 인생경영론. 조직과 관계를 중시한 덕장.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0세기 초에 한 고등학생이 캔자스주의 주간지 에빌린 뉴스의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편집장이 소장하던 책 하나를 집었는데 역사상 뛰어난 군사 지휘관으로 평가되는 한니발을 다룬 책이었다. 그는 한니발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인과 15년을 싸운 한니발 이야기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이 캔자스 소녀는 전사에 매료되었고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탐독했다. 이어 그는 몇 달에 걸쳐 미국사를 다룬 책들을 열심히 읽었고 거기에는 리 그랜트, 워싱턴, 스토널 잭슨 등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의 전기도 포함되었다. 그는 역사, 특히 전사에 매료되었다. 그가 다닌 에빌린 고등학교의 연감에서는 언젠가 아이젠하워가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교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측은 조금 벗어났다.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대신 예일 대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이 가르칠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 그는 한니발과 코끼리 떼가 이룬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였고 친구들은 아이크라고 불렀다. 아이크 아이젠하워는 캔자스주 에빌린의 밀밭에서 성장한 평화를 사랑하는 소년이자 서유럽에서 3억 명의 운명을 결정한 연합군을 지휘한 위대한 장군이다. 1944년 6월 5일 새벽 4시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다음 날인 6월 6일에 유럽 전선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책임자들 및 기상 전문가들과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내린 결정이었다. 영국의 어떤 매력적인 시골 저택 거실에서였다. 사실 이틀 전 아이젠하워 장군은 즉시 대륙 침공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30분 뒤 취소했다. 날씨가 갑자기 변했던 것이다. 그런데 날씨가 이제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변했다. 유럽 침공을 거기서 더 지연한다면 이미 전함에 올라 빨리 공격하길 바라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관련된 모든 찬반 양론을 세심하게 살핀 뒤 장군은 드디어 결정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지금 공격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어떠한 열이나 흥분도 없이 내놓은 이 한마디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륙 양용 작전이 개시되었다. 캔자스에서 설거지하고 우유를 짜던 소년. 아이크 아이젠하워는 일찍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적이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연합군의 서부 전선에 배치된 병력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었다. 보병, 포병, 공병, 해군 그리고 머리 위에서 포효하는 폭격기 등을 전부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아이크 아이젠하워는 나폴레옹, 율리우스 카이사르, 한니발, 샤를마뉴의 군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큰 육군 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넬슨, 호킨스, 드레이크, 존 폴 존스, 그리고 듀이 제독의 함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해군 부대를 지휘했다. 나아가 여태껏 인류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대규모의 공군력 또한 지휘했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이런 압도적인 책임을 감당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훈련해오고 지극히 사소한 사항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전쟁 물자를 축적한 덕분이었다. 성공을 위한 그의 방식은 무척 단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사소한 사항까지 계획하고 커다란 죽음의 낫으로 상대방을 베어넘긴다. 아이크의 부하이자 전문가들은 그런 방침에 따라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히 계획했다. 이를테면 유럽 침공 시의 해군의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만 타자용지로 800쪽 분량이었다. 또한 그 종이와 참고해야 할 지도를 모아 무게를 달아보니 모두 140kg이었다.
27년 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청동 명판에는 아이크 아이젠하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미식 축구 선수로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캔자스 사이클론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회오리 바람처럼 필드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의 미식 축구 경력은 웨스트포인트에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끝났다. 그리고 군인 경력은 유럽에서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독일이 재건되면서 끝났다. 아이젠하워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꼽은 최우선 연합군 총사령관 후보였다. 실제로 아이젠하워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를 영국의 집무실 책상 서랍에 늘 보관해 두었다. 편지에는 아이크 아이젠하워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4년 전 아이젠하워가 웨스트포인트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만 해도 그의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가족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그리스도 형제연합교회라는 종파에 소속되어 몇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이크 아이젠하워의 할아버지는 그 교회의 목사였고 독일어로 설교했다. 부모도 교회가 설립한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때문에 아들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된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이미 결심을 굳혔고 아무리 부모가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처음에 그는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해군 장교가 되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에버렛 해즐럿이 그곳에 갈 생각이었고 아이젠하워도 사소한 실수만 없었더라면 분명 그곳에 입학했을 것이다. 해군사관학교는 20살 이하의 학생만 받는다는 입학 규정이 있었는데 아이크가 지원하려고 했던 때에는 이미 나이가 넘어 있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육군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급한 이유는 풍부한 지식, 끊임없는 훈련, 뛰어난 판단력, 온화한 품성 그리고 상황을 잘 처리하는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휘하 장병을 잘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 덕분이었다. 리더는 아랫사람이 처벌의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조직의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자질이 비상할 정도로 뛰어났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아이젠하워는 종종 육군이 가장 선호하는 장군으로 통했고 그에게는 인품이라는 정의하기 힘든 자질이 풍부하게 있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크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호감 가는 미소를 지닌 사람이에요. 또 대화 능력이 놀라울 정도예요. 박학다식해 거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기까지 해요. 남편이 말하는 걸 듣는 건 즐거워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남편한테 빠져들어요. 부인이 남편에 대해 이처럼 극찬하는 경우는 시몽색 루비를 만나는 일보다 드문 일이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윈스턴 처칠도 한때 아이젠하워에게 말했다. 아이크,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당신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칠이 정확히 말했다. 아이젠하워는 영광을 차지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이 분명 아니었다.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하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 영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예복에 메달을 꺼는 것도 거부했으며 치장용 장식띠를 두른 적도 거의 없었다. 시간 낭비를 싫어했으며 심지어 영국의 중요한 사회적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사령부를 아이젠하워 사령부가 아니라 연합군 사령부로 불려야 한다고 고집해 관철했다. 그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극비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술에 취하면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평소에는 브리지와 포커를 즐겼다. 카드놀이를 하면 대부분 이겼는데 특히 포커에서 더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포커에 이기는 모든 수를 알고 있으며 상대의 인간성을 잘 읽기 때문이었다.
전쟁사에 대한 지식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북아프리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 중일 때 누군가 이탈리아에서의 한니발 장군의 활약상을 물었다. 아이젠하워는 40분 동안 상세하게 한니발의 전쟁을 설명해 듣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참모 중 한 명은 예수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벌어진 고대 로마의 여러 전투에 대해 아이젠하워가 그토록 많은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역사서에서 확인하고는 아이젠하워가 전부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이후 전사와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일에 여가 시간 대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는 속독가이기도 했다. 아이젠하워의 아들은 평상시 아버지가 서부극 잡지 한 무더기를 하룻밤에 모조리 읽어치운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그가 유럽군을 지휘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는 비행기에는 단 한 권의 책만 갖고 갔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다. 아이젠하워는 대개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한다. 그는 5시간만 자면 충분하고 보통 동이 트면 일어난다. 그에게는 이런 일과가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다. 캔자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때도 겨울 아침이라도 4시 반이면 일어나곤 했다. 온도계가 영하 20도를 가리키는 추운 집에서 일어나 부엌 난로에 불을 붙였고 가족을 위해 아침을 요리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평소에 잘 먹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만 6이 있었고 딸은 없었기에 어머니를 부엌에서 자주 도와드렸다. 존 아이젠하워는 아버지가 요리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감자 샐러드와 채소 수프를 만드는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우긴다고 내게 말했다. 장군은 부엌에서 부인을 내보내고 요리에 식사를 준비하고 이후 설거지까지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부인이 남편을 훌륭한 이야기꾼이라고 칭송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웨스트포인트에서 최우등 학점을 받지는 못했다. 164명의 동기생 중 61등이었지만 이때 최고 학점보다 대단히 중요한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었다. 그는 한참 전에 또 다른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재앙 예언가 아이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또한 전투기와 탱크가 현대전쟁에서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당시 육군 항공대로 배속되길 바랐지만 아내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그래서 탱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 육군 최초의 기갑부대를 조직했다. 아이젠하워는 28살 생일을 맞은 날 중령 계급으로 기갑부대의 부대장에 부임되었다. 아이크와 휘하 기갑부대는 1918년 11월 11일 유럽행 수송함에 올라탔으나 그 무렵 제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종식되었다. 이제 장군에 대한 비범한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육군, 해군, 공군의 연합군을 지휘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투에 직접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소대 단위의 부대를 이끌고 야전에 나선 적도 없었다. 아이젠하워 장군보다 실전 경험이 더 많은 군인은 수만 명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 임무는 포격이 계속되는 전장에 나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전투를 치르는 장군과 제독을 서로 조화시키고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었다. 아이크 장군의 진짜 이름은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다. 어머니는 아들을 아이크로 부르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의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아이크와 여행 중이며 에빌린에 잠시 들를 예정이라고 편지를 보내자 시어머니는 자신도 아들 내외를 보고 싶지만 며느리와 여행하는 아이크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어머니는 나이가 지긋한 노부인으로 여전히 에빌린에서 지낸다. 어느 날 집 안의 창문가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창문 밖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거리를 행군하는 모습을 보고서 조용한 목소리로 옆자리의 친구에게 말했다.
내 아들도 군대에 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정말 군대에 아드님이 계시죠. 인생경영 포인트.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954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끈 공로로 미국 대통령을 8년 지냈고 사령관 시절이나 대통령 시절이나 한결같이 리더십의 달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리더란 다른 사람이 처벌의 두려움이나 보상의 기대 없이 조직의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그 믿음을 철저히 실천했다. 가령 1930년대 필리핀에서 근무할 때 중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현지 사령관 메가더 장군 밑에 있었으나 뛰어난 대인관계로 계속 발탁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연합군 총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또한 평소의 리더십을 그대로 발휘해 드골과 몽고메리 등 여러 까다로운 연합군 인사들을 잘 조화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해 과거의 상관이었던 메가더를 제치고 미국 대통령에도 당선될 수 있었다. 그의 리더십의 비결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깃들어 있다면서 사소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 파악하고 대비했고 실전에 적용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군 사령관 몽고메리가 공명심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는 중요한 명예가 몽고메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 파리에 입성할 때는 드골 휘하의 자유 프랑스 군대가 연합군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고 누구나 다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아이젠하워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잘 말해준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경영론. 용기와 투쟁을 중시한 맹장. 더글러스 메가더. 미 육군의 역사에서 활과 화살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종류의 전장을 경험한 장군은 한 명밖에 없다. 현재 남서 태평양 작전의 총책임자인 더글러스 메가더이다. 메가더 장군은 인디언들이 쏜 화살이 윙윙거리며 날아가는 소리는 물론이고 일본군의 급강하 폭격기가 쎄행하고 날아가는 소리도 들었다. 미국 상비군 대령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는 남북 전쟁 종료 후 지금은 뉴멕시코주로 통합된 광대한 영토에 배속되어 근무했다. 그 시절은 실로 거칠고 사나웠다. 카스터 장군 휘하의 미국 기병대가 인디언의 공격으로 전멸한 사건이 벌어진 때였으며 거리에는 빌리 더 키드와 와일드 빌 히코크 같은 서부의 무법 총잡이들이 활보했다. 메가더의 아버지와 휘하 병사들은 그런 무법 천지의 치안 유지를 위해 주둔했다. 카스터 장군은 몬테나 지방의 인디언 부족을 진압하는 작전에 나섰다가 지형 판단 착오와 작전 실패로 인디언 추장 크레이지 호스 휘하의 압도적인 전사들의 포위당해 부대원 전원과 함께 전사했다. 그리고 1884년 어느 날 인디언들이 벽돌로 구축한 미군 요새를 공격했다. 당시 더글러스 메가더는 고작 4살이었다. 어린 메가더는 자신을 돌보던 인디언 여자에게서 재빨리 도망쳐 방책으로 달려갔다. 그때 인디언이 쏜 화살이 간발의 차로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메가더 장군의 가장 이른 기억은 군대의 나팔 소리였다. 그는 동화 대신 총소리와 제대 병사들이 전하는 게티스버그 미셔너리 리지의 영웅적인 돌격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어린 메가더는 아버지가 남북 전쟁 중에 수여받은 명예 훈장을 경이로움과 찬탄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이 메달은 미국에서 군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는 언젠가 자기도 아버지처럼 명예 훈장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50년 뒤 필리핀의 바탄 반도와 코레이도르 섬에서의 투지 넘치는 저항으로 명예 훈장을 받았다. 일본군은 바탄 반도의 바다와 공중을 장악했지만
메가더의 병력은 10배가 넘는 적과 싸웠다. 메가더는 바탄 반도에서 피와 불로 쓴 미국 역사의 아주 감동적인 한 페이지를 작성했다. 메가더 장군은 남을 잘 격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친구들은 그를 무척 칭송하지만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그를 장군이라고 부른다. 앨런 포프 대령은 메가더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창으로 그와 친밀하게 지낸다. 그는 메가더가 정중한 사람이었고 다채로운 언어로 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신사였다고 내게 말했다. 포프 대령은 메가더 장군이 말을 간략하게 하면서도 각 음절을 또렷하게 발음한다고 했다.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군인이자 전사이지만 무척 감상적이기도 하다. 웨스트포인트에서 함께 사관 후보생으로 지낼 때 포프와 메가더는 데이비드 워필드 주연의 더 뮤직 마스터를 보러 갔고 메가더는 연극에 무척 열중해 눈물을 흘리면서 감상했다. 메가더는 필리핀에 갔을 때 분별을 흐리게 할 정도의 더위와 지루함으로 다른 많은 젊은 장교들처럼 술과 춤에 매혹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유혹에 휩쓸릴 때면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이등병에게 호통치는 하사처럼 자기에게 설교를 늘어놓으며 경계했다. 장군은 지난 25년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인물이다. 동기 중에서도 최고 득점자였다. 동기들은 그가 지휘관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운명은 늘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근무 기록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최연소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2번이나 사성 장군에 임명된 첫 미국인이었고 최연소 웨스트포인트 교장을 지냈다. 그는 다른 어떤 육군 장교보다 더 많은 훈장을 받았으며 10곳의 외국 정부도 그에게 훈장을 내렸다. 그는 필리핀에서 육군 장군 최초로 육군 원수가 되었으며 연합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온전히 지휘한 첫 미국인이었다. 그랜트 장군 이후 최연소 육군 대장이었고 명예훈장을 받은 첫 육군 대장이기도 하다. 필리핀 연방은 그를 군사 고문으로 대우했고 고문의 자격으로는 세상에서 연봉이 가장 높았다. 또한 메가더는 미국 육군의 최연소 참모총장이었으며 4년 임기가 끝날 때 재임명된 최초의 육군 참모총장이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미국군 역사에 또 있는가? 없다. 메가더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생미엘에 대한 대규모 미군 공격이 시작되던 날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메가더는 84여단의 공격을 직접 지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몸에 힘이 없어 전선까지 걸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4명의 당번병에게 그날 아침에 들것으로 자기를 전선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작고한 휴 존슨 장군은 심술궂고 직설적인 비평가였는데 메가더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메가더 장군은 싸우다 죽든지 일하다 죽지 절대로 침대에 누워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폭격이 난무하는 전장에 용감히 나서는 메가더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휘하 병사들과 함께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 화제가 되었다. 그런 직접적인 용맹으로 널리 칭송받았는데 특히 휘하 장병들이 기관총 진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운 일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용기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당신의 용기는 가장 돋보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가스에 공격당했고 2번 부상을 입었다. 또한 총격이 벌어지는 전장에서 극도의 용맹을 보여준 것으로 13번 훈장을 받았고 7번 더 표창장을 받았다. 1918년 국무장관인 뉴튼 베이커가 메가더의 투지에 감탄해 그를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돋보인 미국 장군이라고 칭송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메가더는 그 시절 휘하 병력과 함께 습격에 나설 때 총도 칼도 권총도 들지 않았고 오로지 승마용 채찍만 들었다.
부하들은 그를 가리켜 물불 가리지 않는 저돌적 전사라고 불렀다. 메가더는 자신이 용기를 보이면 병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용감함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 장병들이 용맹하길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확신과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마닐라에서 사령부 위로 나부끼는 성조기를 절대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공군이 그 도시에 폭격을 가할 때에도 깃발을 내리길 거부했다. 성조기는 일본 폭격기에게 훌륭하고 확실한 목표물이었지만 메가더는 개의치 않고 사령부 건물 안에서 계속 차분히 일했고 보고서 작성을 구술하고 전보를 보내고 전화로 명령을 내렸다. 성조기를 내리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면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메가더 장군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메가더는 이처럼 장병들을 고무하고 자신의 열의와 열정을 전염시켜 전투에 적극 뛰어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메가더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은 조국, 가족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필리핀의 몰락을 보았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카를로스 로물로 대령은 바탄 반도와 코레이도르 섬에서 메가더 장군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했었다. 최근에 나는 그를 인터뷰했는데 메가더가 바탄 전투 중에 양철 헬멧을 착용하길 거부했다고 했다. 헬멧은 장병들이 써야 하며 자기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고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포탄 파편이 여기저기 떨어질 때 메가더의 당번병은 자기 헬멧을 벗어 메가더의 머리에 씌우려고 했다. 메가더는 헬멧을 밀쳐냈고 그러던 중에 약간의 파편으로 당번병은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로물로 대령은 바탄 반도에서 일본의 급강하 폭격기가 나타났을 때 메가더 장군이 정원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에도 장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방공호로 걸어갔고 한 병사가 서두를 것을 촉구하자 침착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날 서두르게 만들 수 있는 일본 놈은 없어. 카를로스 로물로 대령이 바탄 반도의 필리핀 병사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미국을 위해 싸운다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가더와 필리핀 대통령 캐손을 위해 싸운다고 대답했다. 필리핀인에게는 메가더가 곧 미국이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평시에는 하류충 시민도 메가더를 만날 수 있었다. 육군에 입대한 아들이 걱정된 맨발의 일꾼도 그와 면담할 수 있었다. 메가더는 일꾼이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벌떡 일어나 맞이했으며 떠날 때는 문까지 함께 걸어 나와 배웅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신발도 없이 논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장군에게 탐복했다. 로물로 대령은 메가더가 바탄 반도에서 이등병들의 경례에 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미소 짓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육군 참모총장 시절 메가더는 자신이 뛰어난 행정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과 선견지명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에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제1차 세계대전과는 무척 다른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시간에 10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탱크와 시간당 64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가 총동원되어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이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목소리를 높여 경고했다. 미국이 메가더의 말을 듣고 그가 요청한 기계화 부대 예산을 확보했다면 일본은 절대 진주만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준 공로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민심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광이라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메가더 장군은 호주에 있는 자신의 사령부 벽에 단 하나의 좌우명을 액자에 끼워 걸어두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하라는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말이었다. 나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이 일의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야. 결말이 좋게 나면 나를 향한 반대 발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 하지만 결말이 잘못되면 내가 옳았다고 10명의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증언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을 테지. 인생경영 포인트. 메가더는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을 지내면서 일본의 민주국가의 틀을 잡아주기도 했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9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 후 전쟁의 수행 방식을 두고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이견을 빚어 최고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고 미국으로 돌아가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메가더는 우수한 장군이었으나 필리핀 근무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아이젠하워 장군과는 여러모로 비교가 된다. 아이젠하워가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덕장이라면 메가더는 용기와 투쟁을 중시하는 맹장이었다. 전쟁 중에는 용장이 더 쓸모가 있을지 모르나 평화로울 때는 덕장이 더 쓸모가 많다. 마상에서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으나 통치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이런 사정을 잘 요약한 것이다. 메가더는 한마디로 재불승덕한 장군이었다. 재주는 뛰어나나 덕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덕성이란 처벌의 공포나 보상의 기대 없이 아랫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설득의 능력을 말한다. 상대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교만한 인상을 주어서는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특히 자신의 상급자를 대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태도다. 메가더는 상급자인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오만한 인상을 주었기에 실패했다. 자기 재주만 믿고 사회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물건 판매에만 힘쓰고 애프터 서비스는 게을리하는 상인과 비슷하다. 요즘은 판매보다 애프터 서비스가 더 중시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것은 영업의 요령이면서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경영론. 난초 한 송이가 산 전체를 향기롭게 한다. 메이오 형제.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정신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을 발견한 것이다. 50년 전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네소타주의 한 마을을 휩쓸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다. 토네이도가 닥친 그 마을은 로체스터로 지금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외과 의사인 메이오 형제의 고향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메이오 선생은 아직도 공을 들여 정신 이상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 중이다. 정신방약이나 정신이상 상태인 사람에게 주입되면 빠르게 증세를 치료하는 약물이다. 혈액순환의 흐름을 바꾸어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한다. 미국 병원에는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다. 오늘날 학교에 다니는 학생 16명 중 하나는 생애 어느 순간에는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15세라면 20분의 1의 확률로 인생의 7년을 정신병 환자를 위한 기관에 감금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신병 환자의 규모는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이 소름 끼치는 증가율이 한 세기 동안 계속된다면 인구의 절반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이고 다른 절반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 놀라운 치료제 개발에 공을 들이는 메이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의 반열에 올랐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레닌그라드 그리고 도쿄에서 의사들이 로체스터로 와서 그들의 발밑에 꿇어앉아 정신병과 치료법에 대해 배운다. 한 해 6만 명의 환자가 메이오 병원에 마치 성지처럼 순례 여행을 오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죽음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이 병원을 찾는다. 다시 말하지만 토네이도가 52년 전 중서부를 뚫고 지나가며 맹위를 떨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메이오 형제나 로체스터 혹은 정신이상 치료제에 관해 절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형제의 아버지인 메이오 선생이 70년 전 그곳에 정착했을 때 로체스터에는 고작 2,000명이 살았다. 선생이 처음으로 마주한 진료 대상은 병든 소와 말이었다. 인디언 전쟁이 발발했을 때 메이오 선생은 머스킷 소총을 들고 나가서 토인들과 전투를 벌였다. 전장의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자 그는 전장을 누비면서 전사자를 매장할 준비를 하고 다친 사람은 치료했다. 그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80km 거리의 대초원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잔디 뿌리와 흙이 붙어 있는 떼장으로 지은 집에 살았다. 그들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내놓을 형편이 못 되었지만 관대하고 선량한 메이오 선생은 밤새 돌아다니며 그들을 왕진하고 고통을 완화시켜 주었다. 때로는 눈보라와 싸우며 왕진을 가기도 했는데 대낮인데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셌다. 그에겐 윌리엄과 찰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바로 이들이 현재 온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메이오 형제다. 두 아들은 지역 약국에서 일하며 처방을 쓰는 법과 알약을 가루내 캡슐에 담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의대에 진학했다. 뒤이어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의학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분노한 신처럼 대초원을 휩쓸고 지나간 토네이도는 지나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산산조각냈다. 로체스터도 공격을 받아 완전히 망가졌다. 수백 명이 다치고 23명이 사망했다. 메이오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는 여러 날 동안 폐허 사이를 오가며 일했다. 환자들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부러진 사지를 맞추고 수술을 했다. 성 프란체스코 수녀회의 수녀원장인 엘프리드 수녀는 그들의 선행에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아 메이오 부자가 책임자가 된다면 병원을 세워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그들은 이에 동의했다. 1889년에 메이오 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선생은 70세였고 두 아들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도 없는 상태였다. 새싹 중에서도 새싹이었죠. 두 형제가 당시의 처지를 그렇게 묘사했다. 오늘날 형 윌리엄 메이오는 암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로 널리 존경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형제는 서로를 높인다. 형은 동생은 형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모두 깔끔하게 수술을 해내는 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쳤다. 그들은 정확하게 수술을 집도했으며 대다수 외과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손을 놀려 수술을 끝냈다. 그들은 아침 7시면 병원에 도착해 매일 4시간을 연속으로 수술했다. 몇 년 동안 하루에 15번에서 30번이나 수술을 집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애쓴다. 그들은 아직도 배울 것이 한참 남아있다고 말한다. 로체스터 도시 전체가 이제 메이오 병원 덕분에 메이오 병원을 위해 존재한다. 이 도시에서 전차는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버스는 조용히 운행하고 심지어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메이오 병원에서는 극빈자든 은행장이든 농부든 영화계 스타든 모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으며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부자는 자기 분수에 따라 치료비를 냈지만 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메이오 형제가 하는 일 중 3분의 1은 자선 사업이다. 그들은 치료비 때문에 소송을 한 적도 없었고 나중에 청구하려고 장부에 기록해둔 치료비도 없었으며 치료비를 받으려고 환자의 집을 저당 잡은 적도 없었다. 그들은 치료 당시 환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내놓는 적은 치료비를 받고서도 괜찮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으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어떤 환자는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감사해하며 농장을 담보 삼아 치료비를 마련해냈다. 그 일을 알게 되자 메이오 형제는 수표를 돌려주었고 환자가 와병 중에 본 손해를 보상해주고자 오히려 자기들이 수표를 써서 보내주었다. 돈을 버는 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작은 마을의 두 소녀는 이처럼 히포크라테스의 영광스러운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돈은 그들에게 홍수가 밀어닥치듯 쏟아졌다. 그들은 유명세를 신경 쓰지 않았으나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고통받는 인류를 돕는 것이다. 병원 대기실 책상 위에는 액자에 끼워둔 글이 있는데 그들이 성공에 대해 믿고 있는 진실을 잘 설명한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도록 하라. 그러면 비록 숲 한가운데에 살더라도 당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발길이 그 숲 속에 오솔길을 내리라. 인생경영 포인트.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메이오 병원은 1960년 가을과 1961년 초 세계적 명성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두 번에 걸쳐 입원해 10여 차례 이상 전기 충격요법을 받았던 정신병원이다. 이 병원이 설립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로체스터를 휩쓸고 간 토네이도였다. 그때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헌신했던 메이오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에게 감동한 한 기독교 단체가 병원을 세워준 것이다. 이후 형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병원은 명성을 더해가게 된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도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메이오 형제는 세상의 계산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깎아주기도 했고 덜어는 받지 않기도 한 것이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병원의 명성을 높였고 더욱 많은 환자를 찾아들게 했다. 옥돌은 땅에 묻혀 있어도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심산유곡에 숨어있는 한 송이의 난초는 산 전체를 향기롭게 하는 법이다. 메이오 형제의 삶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 레이먼드 디트마스. 중남미산 독사 부시마스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구경꾼이 브롱스 동물원으로 몰려들었다. 이놈은 길이가 2m 정도인 새끼였지만 날카로운 송곳니에는 순식간에 죽음을 선사하는 독이 가득했다. 동물원의 파충류 관리자 레이먼드 디트마스는 25년 동안 부시마스터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손에 넣고 난 뒤에는 놈에게 먹이를 강제로 먹여야 했다. 나는 어떻게 먹이를 주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간단하다고 답했다. 뱀의 입을 지뢰로 들어올려 목구멍 안쪽으로 고기를 집은 막대기를 쑤셔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레이먼드 디트마스가 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는 수천 마리의 뱀을 취급했지만 단 한 번도 물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혈청 개발 작업에 적극 협조했다. 여러 해에 걸쳐 개발한 이 혈청은 뱀에 물린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 소년 시절 디트마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육군에서 장교로 일하길 원했기에 사관 학원에 보내 웨스트포인트 진학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디트마스의 젊은 피는 야생의 부름에 더 매혹되었다. 그는 소년다운 열정에 불타 뉴욕에서 가장 큰 뱀 컬렉션을 만들기 시작해 결국 성공했다. 그는 주말이면 허드슨강을 따라 방울뱀과 미국 살모사를 사냥하며 시간을 보냈고 뱀을 구입하고 교환하고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과일 수송선 선장은 그에게 보아뱀을 보내주었다. 그는 서인도 제도 과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 뱀과 그쪽 정글의 우글거리는 파충류를 교환하기도 했다. 마침내 뱀 컬렉션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위험할 정도로 많아져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집 위층 전부를 내주어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신문사는 흥미진진한 기사를 내보냈고 뱀 마술사들과 서커스 관계자들은 그를 만나러 왔다. 디트마스의 집은 지역에서 일대 센세이션이 되었다. 자기가 키우는 파충류에게 먹이를 주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그는 속기를 공부했다. 아버지는 디킨스의 소설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었고 그는 받아 적으며 속기를 연습했다. 그는 속기로 적은 디킨스 소설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무척 귀중한 보물로 여긴다. 훗날 신문 기자가 되었을 때는 차이나타운의 여러 식당의 지하에 덫을 놓고서 그렇게 해서 잡힌 쥐를 뱀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했다. 뉴욕시는 대형 동물원을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디트마스를 파충류 담당자로 채용했다. 아들이 방울뱀과 살모사를 집에서 모조리 빼내 뉴욕 동물원으로 옮기자 어머니는 하느님에게 열렬한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때가 1899년이었다. 그 후로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 컬렉션을 만들어 왔다. 디트마스가 뱀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가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상상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디트마스 박사는 스카스데일에 있는 자택에서 원숭이 몇 마리를 기르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원숭이들은 우리에서 뛰쳐나가 그들만의 축제를 열었다. 찬장 꼭대기에 오른 그들은 펄쩍 뛰어 식탁 위에 설치된 샹들리에에 매달렸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은가? 샹들리에는 마치 정글의 포도나무처럼 흔들렸다. 원숭이들은 이리저리 뛰며 방향을 휙 바꾸며 움직였고 온갖 공중 묘기를 부려 샹들리에는 거의 천장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러다가 집에는 누전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디트마스 박사는 집에 불이 난 후 몽땅 타버리지 않은 것이 더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날 원숭이들은 낡은 신발 한 짝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렸다. 도자기를 박살냈고 카펫 위에 피크를 이리저리 뿌렸고 거울에 차가운 크림을 마구 발라 더럽혔고 재봉틀 서랍을 열어 실타래를 마구 풀었고 집안 곳곳에 실을 감았다. 옷장 서랍을 뒤집기도 하고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꺼내 위층 침대 밑에다 감추었다. 마침내 가족이 돌아왔을 때 집은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상태였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면 재미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군. 인생경영 포인트. 뱀을 좋아해 집의 2층을 전부 하래에 키우고 그것을 인연으로 동물원 사육사까지 된 디트마스의 인생은 한마디로 비범하다. 동물원 파충류 책임자가 되고 나서도 뱀을 모으고 키우고 구경시키는 일 이외에 또다시 집에 원숭이 여러 마리를 기를 정도로 동물을 사랑했으니 말이다. 집을 잠깐 비운 뒤 키우던 원숭이가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본 디트마스가 중얼거린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면 재미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군이라는 말은 그의 비범함과 카리스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자질이다. 특히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는 강조되곤 한다. 아무리 무서운 독사라도 카리스마가 있는 뱀꾼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이는 뱀꾼이 오랫동안 뱀을 관찰하고 공부해 뱀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리스마는 뱀에게도 전해져 뱀꾼을 공격하지 않고 따르게 만드는데 하물며 가장 좋은 의사소통 도구인 언어를 가진 사람 사이에는 어떠하겠는가. 누군가가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 진정으로 상대에게 애정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 법이다. 베니토 무솔리니. 무솔리니는 자기가 어린 시절 이웃 사람들에게 망나니처럼 굴었던 것을 자랑했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그는 항상 주변에 골칫거리였다. 눈에 멍이 들고 코에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고 때로는 돌에 맞아 머리가 찢어진 채로 귀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무척 여린 모습을 보였고 고향에 대한 향수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무솔리니의 아버지는 당대 가장 맹렬한 국제혁명가였고 그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과격한 혁명가인 베니토 후아레스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무솔리니는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나중에는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도 쫓겨났는데 평소의 과격한 행동 때문이었다. 그는 감옥을 11번이나 들락거렸다. 그는 엄청난 독서가이기도 했다. 한 번은 경찰이 그를 투옥시키려고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부디 이 장을 다 읽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오. 그럼 같이 가겠소.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그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파시스트였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많은 적들, 그것도 숙적들을 만들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암살하려고 했다. 무솔리니의 모토는 위험하게 살기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는 펜싱을 배웠고 수많은 결투를 벌였다. 책상에는 단검 한 자루와 권총 2정을 두고 일했고 책장에는
폭탄을 절반쯤 채워둔 상태로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적은 그를 죽이려 들었고 그도 그런 상황에 철저히 대비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경찰이 사무실을 급습한 어느 가을날 그는 서둘러 빈 난로에 폭탄을 감추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실 사원은 폭탄이 여전히 난로에 있는 상태에서 불을 피웠다. 무솔리니가 1915년 이등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을 때는 사회주의 신문이 편집자이자 유명인사로 이름을 날리던 시기였다. 때문에 그는 참호에서 한참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소속 연대의 역사를 지필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이에 벌컥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기 글을 쓰러 온 게 아닙니다. 싸우러 왔다고요. 얼마 뒤 그의 몸은 유탄의 파편으로 크게 찢겼다. 42군데를 다쳤고 상처를 모두 이으면 거의 1m가 될 수준이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의무감으로 싸우는 군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게 즐거워서 싸우는 자들을 원합니다. 그의 영웅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이었고 민병 때 지휘관으로 입은 회색 외투는 나폴레옹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무솔리니는 빈곤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지하실에서 대장간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거실 위층에서 학생들 몇 명을 가르쳤다. 가족은 무척 가난해 어머니가 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원을 호소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다. 무솔리니는 15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다. 16이 되어 글자를 깨우치고 나서는 외양간에 앉아 황소가 건초를 씹는 동안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열심히 읽었다. 18이 되자 그는 시급 3펜스의 잡부로 일했고 잿더미에서 감자를 몇 알 구워 먹으며 식사를 대신했고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잤다. 철도 짐꾼, 벽돌공, 정육점 보조로 일했지만 해고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터벅터벅 걸어서 스위스로 넘어갔고 빵을 구걸하면서 다리 밑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그를 불황죄로 체포했다. 19세기 영국에는 불황죄라는 것이 있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감당할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불황죄로 잡혀 들어가곤 했다. 무솔리니는 돈에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사회주의 신문사에서 일하던 때에 지금보다는 봉급을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인이 그를 강력히 설득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이상을 실현하려고 일하는 거라고. 신문사가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그는 거부했다. 굶주리고 몹시 가난할 때도 그는 우유 한 잔을 사서 가구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 바이올린을 꺼내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굶주림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곤 했다. 그는 신문 편집을 하면서 종일 글을 썼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열렬히 그렇게 하다가 사무실 책상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다. 친구들이 가져다 준 빵과 소시지를 먹으면서 며칠 동안 사무실에 머무르며 일하기 일쑤였다. 소년 시절의 무솔리니는 행운의 부적과 사랑의 묘약 그리고 엉터리 약을 팔던 노파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노파는 꿈과 카드 한 벌을 해석해 미래를 예견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쳤다. 역사적인 로마 진군을 하기 전에도 그는 탁자에 카드를 펼치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조심스럽게 운세를 살폈다. 무솔리니의 애첩 마그리트 사르파티가 쓴 무솔리니의 평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무솔리니는 밤하늘의 달에 관해 기이한 말을 한다. 달의 차가운 빛이 인간과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 잠들 때 얼굴에 달빛을 맞는 일의 위험성 따위의 말이다. 또한 그는 꿈의 징조를 해석하고 카드로 점을 치는데 능숙하다. 그는 왜 황소가 여자의 이끌림에 순순하게 따르는지, 왜 토끼의 앞발이 그렇게 짧은지도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유사한 부류의 많은 수수께끼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무솔리니의 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었지만 이탈리아 신문들이 자기 나이를 언급하거나 늙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는 운명론자였다. 때가 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300명의 경호원이 밀착해 그를 지켰고 매일 집과 집무실에서는 폭탄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물샐 틈 없이 진행되었다. 심지어 하수관까지도 샅샅이 수색할 정도였다.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었고 혼자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않는다. 매일 아침 그는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했다. 찬물로 목욕하는 것은 신경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시간을 아끼려고 아침에 직접 면도를 했다. 때로는 저녁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켰지만 말을 걸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였다. 전 세계에서 받은 선물이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이곳을 그는 공포박물관이라고 불렀다. 무솔리니는 1934년 1년 동안 6만 명의 사람을 만났으며 한 주에 1,000명, 하루에 150명 이상, 한 해에 비서들에게 거의 200만 건이나 되는 서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해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때 어머니가 꼈던 작은 금반지를 오른손에 꼈다. 이 반지는 어머니가 즐겨 사용한 장신구 중 하나였으며 동시에 아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는 1922년에 로마로 진군해 최연소 총리가 되었고 정권을 잡았다. 이어 1924년 총선에서 승리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의 권위를 존중했으며 천재라고 칭송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탈리아 제국 건설이라는 황당한 꿈을 꾸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국 건설을 위해 1935년 아프리카의 아비시니아를 침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히틀러 편을 들면서 인기가 추락했고 독일의 보호가 없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내몰렸다.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침공해 들어오자 이탈리아 공산당은 무솔리니의 처형을 결정했다. 무솔리니는 최후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자 내연녀 클라레타 페타치와 함께 독일 병사로 위장하고 이탈리아 국경을 빠져나가려다 발각되었다. 그리고 내연녀와 함께 총살되었다. 두 남녀는 기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전시되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무솔리니는 고집불통인데다 오만했고 친한 친구가 별로 없었다. 자기 혼자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모두 헤쳐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다. 우리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했다.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하겠다. 전쟁을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버나드 몽고메리. 지난 2500년 동안 902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영국 장군 버나드 몽고메리 경은 전술에서 과거의 영광을 능가하는 기록을 새롭게 달성했다. 그는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와 나일강 육군인 영국군 제8군은 아프리카 사막을 가로질러 롬멜 장군과 나치 아프리카 군단을 15주 동안 2400km 가까이 추격했다. 이는 미국 대륙을 절반이나 횡단한 것과 같으며 대서양에서 콜로라도주 덴버까지 가는 거리와 맞먹는다. 사막의 작전이 시작되기 전 몽고메리 장군은 휘하 장병들에게 이것이 역사에 남을 결전,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렇게 되었다.
몽고메리 장군이 이집트의 엘 알라메인에서 패했다면 나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의 유정까지 장악했을 것이다. 이어서 나치는 인도를 휩쓸고 일본과 손을 잡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보급품을 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몽고메리 장군은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거의 싸우지 못할 뻔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메테론 전투에서 패를 심각하게 다쳐 문자 그대로 무덤으로 실려가 산채로 묻힐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보자. 쓰러진 버나드의 몸 위로 심장을 총에 맞은 버나드의 당번병은 쓰러졌다. 버나드는 의식을 잃었고 치료소로 실려갔는데 군의관은 30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부대장인 대령은 무덤을 파라고 지시했고 버나드는 커다란 화물차에 실렸다. 버나드를 매장하러 가는 중에 운전병은 시체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군의관에게 소리 질렀다. 군의관님, 이 시체 죽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죽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뛰어난 영국 장군 중 한 사람인 버나드 몽고메리였기 때문이다. 엘 알라메인의 몬티라는 별명을 가진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장군이라기보다는 목사에 더 가까웠다. 그는 사실 영국인이 아니었다. 런던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는 아일랜드 혈통이었다. 부계와 모계가 다 그러했다. 그의 아버지 몽고메리는 태즈메이니아 주교였고 그 때문에 버나드 몽고메리도 스스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성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899년 12살 무렵 버나드는 런던의 거리에서 보어 전쟁에 나서고자 진군하는 군인들을 보게 되었다. 군악대는 마음을 뒤흔드는 군가를 연주했다. 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응원하는 들뜬 군중들로 흘러넘쳤다. 그곳에 서 있던 소년 버나드 몽고메리는 어머니가 들려준 집안 사람들의 모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로버트 몽고메리 경이 인도의 펀자브의 중장으로 부임해 인도의 반란에서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2살 소년은 감정이 벅차올라 주교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사 지휘관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국기가 휘날리고 군중이 응원하는 가운데 언젠가 런던 거리를 따라 진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몽고메리 장군의 어머니는 영국 역사에서 유명한 위인들인 크로멜, 클라이브, 드레이크, 넬슨 등의 전기를 그에게 읽어주면서 모험심을 길러주었다. 그는 이처럼 불멸의 고전들과 영감을 주는 사상이 가득한 집에서 자랐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4명의 아들을 서재로 불러서 그들이 삶의 방향을 직접 결정할 나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라고 아들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선택 방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대영 제국을 위해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몽고메리는 샌드허스트에 있는 왕립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했고 그 후 영국군의 육군 장교로서 40년을 보냈다. 그가 달성한 뛰어난 군사적 성공은 대부분 휘하 장병을 잘 이끌고 고무하는 능력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전쟁 승리의 최우선 조건은 인적 요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탱크도 장갑차도 전함도 아니다. 그 안에 탄 사람이다. 군인이라면 모두 눈빛에 투지가 서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또한 자신의 제8군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대라고 말했다. 부대의 병사들은 영광에 휩싸여 있으며 적을 물리치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세상 어떠한 군대도 부대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제8군이 자기와 똑같은 확신을 갖게 했고 그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었다. 그들에게 확고한 목표를 갖게 한 것이다.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탄약을 충분히 갖추고 공군력이 없는 한 제8군을 절대 전투에 내보내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몽고메리 장군은 병사들에게 자신은 전투 중에 2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말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둘째, 성공에 확신이 없는 작전은 절대 수행하지 않는다. 한 번은 휘하 병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투에 나서지 않는다. 전투에 임하는 것이 걱정되면 싸우지 않는다. 나는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 몽고메리 장군은 군인이기만 한 게 아니다.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은 예리한 눈의 십자군이며 탱크를 타는 목사이기도 했다. 전투에서 오는 흥분을 즐기며 성과 악의 대쟁투인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야전 사령부에는 책 2권이 늘 곁에 있는데, 하나는 존 버니언의 천로 역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모든 장교에게도 성경 읽기를 권했다. 그의 영웅은 올리버 크로멜이다. 때문에 윈스턴 처칠이 그를 크로멜에 비교했을 때 무척 기뻐했다. 몽고메리 장군이 찬송가를 부르며 전투에 나가는 것을 보며 크로멜 부대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아이젠하워, 메가더 그리고 많은 다른 최고위 연합군 지휘관들처럼 몽고메리 장군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욕하지도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며 매일 밤 기도를 올렸고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렸다. 그는 규율을 엄격히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한 번은 군사회의에서 이런 명령도 내렸다. 흡연이나 기침은 용납하지 않겠다. 흡연은 금지할 것이다. 이제 2분 동안 기침을 하려면 해도 좋다. 이후 20분 동안 기침을 해선 안 되고 그 후 60초 동안 기침을 허용하겠다. 몽고메리 장군은 적을 개인적으로 증오하지는 않는다. 사막의 야전 사령부에서 그는 침대 위에 롬멜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그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롬멜을 한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나 말했다. 장차 싸우게 될 사람을 미리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더라면 그 사람이 수행할 작전이 무엇인지 훨씬 짐작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심지어 롬멜의 오른팔인 비렐름 리터 폰 토마 장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몽고메리는 그를 저녁 식사 손님으로 초청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식탁보에 자기가 펼칠 작전의 계획을 그리며 롬멜이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몽고메리가 제12군단을 지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액자를 사무실 벽에 걸었다. 100% 적합한가? 활력이 넘치는가? 기꺼이 하려는 의지로 소리를 외치며 아침에 일어나는가? 하지만 사실을 말해보자면 몽고메리 장군 스스로는 아침에 그런 의지의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지 않았다. 말이 난 김에 더 말해보자면 그는 어떠한 함성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호출을 받고 1시간 뒤에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침 6시에 호출을 받으면 침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1시간 동안 누워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세부 사항을 맡기고 하루를 준비했기에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심지어 전투에 나서는 날에도 마음 편하게 생각했다. 전투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실제 총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승리는 사전에 미리 세심하게 수립한 계획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도 몽고메리 장군은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엘 알라메인에서 빗발치는 포격으로 롬멜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러기 1시간 전에 취침하러 가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4시간 반 뒤인 새벽 1시 반에 부관은 보고를 하기 위해 장군을 깨워야 했다. 몽고메리는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린 뒤 등을 끄고 다시 잠들었다. 그가 보인 극도의 자신감은 세심한 계획, 공중 장악, 탁월한 휘하 장병 그리고 훌륭한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몽고메리 장군은 4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다가
앤더스 베티 카버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그에게는 데이비드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17살이다. 그의 부인은 1937년 사망했다. 아내의 죽음에 무척 상심해 그는 1년 동안 몇 명의 오랜 친구들만 보고 지냈다. 그는 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외에는 군인 생활과 카나리아 키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이탈리아 작전 내내 그는 카나리아와 모란 앵무가 든 새 장을 사령관 사무실에 갖다 놓았다. 그 새 장은 이동할 때마다 거대한 트럭에 실려 운반되었다. 그는 심지어 전투가 진행되던 때에도 짬을 내서 79세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그가 독일을 침공하려고 영국 해협을 건널 때 손을 따뜻하게 하라고 장갑 한 쌍을 짜서 전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한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버나드가 이 장갑을 끼고 전장에서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아버지가 내 형제에게 말해준 조언 중 몇 마디를 자신의 모토로 삼았다. 가문의 훌륭한 전통을 이으라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신사 가문에서 태어났다. 신사는 단순히 외형의 품위만 갖추지 않는다. 고결하고 고상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신사란 수치스럽고 비열하고 부도덕한 건 무엇이든 멀리하면서 그런 것을 쓸데없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다. 인생 경영 포인트. 버나드 몽고메리는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독일 롬멜 장군에게 승리하면서 일약 유명해졌다. 그 후 연합국의 휘하 8군을 거느리고 시칠리아 전투에 뛰어들었다가 본국으로 소환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다. 상륙작전의 윤곽을 논의하면서 평소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몽고메리와 과감한 실행을 주장한 아이젠하워 사이에 여러 번 갈등이 발생했으나 승리라는 목표 아래 갈등은 곧 봉합되었다. 1944년 6월 연합국의 프랑스 침공 당시 몽고메리는 영국군과 캐나다 연합군인 제21군의 지휘를 맡아 프랑스 남부 일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1945년 5월 리네부르크에서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몽고메리의 전략은 손자병법을 연상시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 손자가 말한 병법의 제일과 제일조였다. 그가 병사들의 감투 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갈파한 것도 모두 손자병법에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일 텐데 몽고메리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행동 여부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알고 있고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실제로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공은 자기계발서에서나 확인하는 단어가 되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기가 기본이다. 로엘 토머스. 1916년 어느 봄날 내 방 전화기가 울렸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남자가 만나자고 요청해 왔다. 그는 사진을 곁들인 알래스카에 대한 강연을 함께 준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젊은 친구가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매력적인 인품, 쉽게 전염되는 열정, 놀라운 활력, 끝없는 포부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언젠가 이 친구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유명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내 예언은 틀릴 때도 많았지만 이건은 그대로 적중했다. 내가 만난 청년이 훗날 유명 인사가 된 것이다. 그가 올리는 수입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타임즈는 한때 그의 수입을 한 해 약 4만 파운드로 추산했다. 그의 이름은 로엘 잭슨 토머스로 부인과 친한 친구들은 그냥 톰이라고 부른다. 토미는 1930년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미국 동부 지역에서 주 5일 동안 뉴스를 진행해 왔다.
외부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일일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또한 1934년부터는 영화사 폭스의 무비톤 뉴스릴에서 매주 뉴스를 전해왔다.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로엘 토머스는 그럼 내일까지 안녕입니다 라는 말을 수천 번도 넘게 말했고 이것을 단어수로 환산하면 수백만 자에 달한다. 100권의 책을 채우기에도 충분한 분량이다. 내가 처음 로엘 토머스를 만났을 때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일하는 것 외에 저녁마다 몇 실링을 받고 알래스카 여행기를 강연하고 있었다. 그가 무명 시절부터 정상에 오를 때까지 쭉 그를 지켜보았다. 지금도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자연스러우며 사려 깊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로엘 토머스를 비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설사 이 세상에 그의 적이 딱 한 명이 있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로엘 토머스는 부모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두 분 모두 교사였지만 아버지는 의사가 되기 위해 결국 교편을 놓았다. 이제 70대인 아버지는 여전히 뉴저지주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큰 규모의 해군 프로젝트에 참가해 내외가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소년 시절 토미의 상상력은 마르코 폴로, 마젤란, 데니얼 분,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 등의 여행기와 모험기를 읽고서 불이 붙었다. 당시 그는 언젠가 자기도 세상 멀리 여행을 떠나 모험을 기록한 책을 쓸 것이라고 결심했다. 로엘 토머스처럼 불굴의 의지를 갖고 꿈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는 유럽, 아시아, 알래스카 그리고 호주를 돌아다니면서 몇 년을 보냈다. 영국 왕세자와 함께 인도를 여행했고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의 미개척 지역에 들어가 최초로 사진을 찍었다. 인도와 미얀마 정부 그리고 말레이 연합주는 특별 기차와 하천용배를 제공했고 그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코끼리 여러 마리를 준비해 자국의 낯선 광경과 관습을 탐구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는 모험담과 도전 정신이 가득한 책을 40권 넘게 집필했다. 제목을 몇 개만 들어보면 아라비아에서 로런스와 함께 카이버 고개 넘어 모험의 장관, 이들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등이다. 이미 소년 시절부터 로엘 토머스는 여행을 직접 하고 그 여행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꿈꾸었다.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큰 학교에 입학했고 4개의 교육기관인 발파라이소 대학, 덴버 대학, 시카고, 켄트 법학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4개의 학위를 받았다. 사실 그에게는 4개의 대학은커녕 한 군데를 다닐 학비도 없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유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소를 몰고 알팔파를 채취해 진마차에 던져 넣는 일을 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황금 광산 광부로도 일했다. 나중에는 덴버와 시카고 신문사에서 신참 기자로 일하기도 했다. 겨울에는 용광로를 관리하고 식당에서 웨이터와 즉석 요리 담당자로 일하면서 하숙비를 벌었다. 어떤 교수 소유의 농장에 가서 소에게 먹이를 주고 젖을 짜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고 부업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과 강연을 하기도 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으로 가는 여행길이 막혔을 때 로엘 토머스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미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강연해보면 어떨까? 훌륭한 생각이었지만 철도 승차비, 호텔 숙박비, 사진기 구입 자금이 필요했다. 로엘 토머스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만드는 열정이 있었다. 그는 철도 회사와 증기선 회사를 설득해 서부를 통과해 알래스카로 가는 고급 여행을 무료로 갈 수 있었다. 나는 알래스카에 대한 토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광범위한 정보를 다룬 훌륭한 강연이었고 그가 강연에서 보여준 사진도 대단히 멋졌다.
윌슨 대통령 정부의 내무장관인 프랭클린 레인도 그 강연을 듣고 곧바로 매료되었다. 그리고 1917년 미국이 독일에 전쟁을 선포할 때 레인 장관은 로엘 토머스를 해외로 보내 전쟁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로 전투 정신을 고취시키자고 윌슨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그 임명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토미에게 봉급도 경비도 주지 않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로엘 토머스는 시카고의 백만장자 18명을 설득해 2만 파운드를 빌렸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 제1차 세계대전 시절의 사진을 찍은 그는 1년 반 뒤 미국으로 돌아왔고 전투에 관한 천연색 영화를 선보였다. 그 영화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발칸 지역뿐만 아니라 앨런비 장군이 팔레스타인에서 펼친 생생한 군사작전도 담고 있었다. 앨런비 장군은 예루살렘, 예리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튀르키예인을 쫓아내고 튀르키예의 대패를 안긴 승장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토미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생생하고 낭만적인 인물인 아라비아의 로런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수줍음 많고 조용한 젊은 고고학자 아라비아의 로런스는 아라비아 사막의 여러 족장을 규합해 게릴라 병력을 조직했고 튀르키예 철도와 연락선을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하면서 아랍족들이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도록 유도했다. 로엘 토머스의 다채로운 사진을 곁들인 강연은 몇 달 동안 뉴욕의 가장 큰 극장에서 열렸다. 나중에 그는 런던을 방문해 근동에서 벌어진 영국의 놀라운 군사작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당시 운 좋게도 로엘 토머스와 사업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런던 군중은 그의 강연을 들으려고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티켓을 샀고 나는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 그런 대성황이 밤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나가도록 계속되었다. 그의 강연은 코번트 가든 오페라 극장에서 열렸고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티켓을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때가 런던의 그랜드 오페라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토미가 강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오페라 시즌을 한 달 연기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엘버트 홀로 자리를 옮겨 매일 1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로엘 토머스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벌어진 짜릿한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까지 영국인들은 아라비아의 로런스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 10년 동안 토미는 전 세계를 돌며 이런 풍성한 사진을 곁들인 강연을 계속했다. 그는 400만 명을 직접 마주하며 강연했고 전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청중을 만났다. 토머스는 1930년 가장 큰 행운을 잡게 되었다. 주간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 매일 뉴스를 방송하는 일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세상사를 두루 전하는 방송인으로서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토미는 매주 10개의 방송을 했고 매주 이틀은 밤을 새워가며 폭스 무비톤 뉴스릴을 녹화했다. 그는 또한 막대한 양의 편지에도 답했고 계절마다 한두 권의 책을 펴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주변에 유능한 조직을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토미는 모든 순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 한 번은 런던에서 그와 함께 있었는데 당시 그는 호주로 떠날 예정이었다. 우리가 선착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는 택시에 함께 탄 비서에게 편지를 받아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두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울타리 너머로 편지를 구술하기도 했다. 그는 배에 탑승하기 위한 임시 사다리가 들어 올려지기 2분 전까지도 계속 구술을 했다. 로엘 토머스는 나이트클럽, 파티, 사교 모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취미는 승마, 소프트볼, 스키였다. 특히 스키는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거의 강박증에 가깝게 집착할 정도였다. 겨울에는 때때로 일주일 동안 스키를 타기 위해 8,000km를 여행하기도 했다.
로엘 토머스는 덴버 대학을 다닐 때 만난 무척 아름답고 매력적인 프랜시스 라이언과 결혼했다. 부부는 로엘 토머스 주니어라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아들 역시 세계를 여행하고 탐험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으며 스키가 취미로 그 실력은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다. 로엘 토머스는 어느 날 저녁 뉴스 대본 5페이지가 없어진 것을 마이크 앞에 앉는 순간에 알게 되었다. 방송 5분 분량의 원고를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 빈 시간만큼 스튜디오에 음악가가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런 대참사는 비서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로엘 토머스는 그녀를 야단치지 않았다. 그녀가 사과하려 하자 그는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그녀가 여태껏 훌륭하게 일을 해왔으니 그걸 봐서라도 이번 건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안심시켰다. 토미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며 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인간관계의 멋진 요령을 제대로 습득한 전문가다. 오래전 어느 날 그는 보스턴에서 다양한 사진을 곁들인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화가 난 채권자 무리가 강연 마지막 무렵에 그를 덮쳤다. 그 시기에 그는 무일푼이었고 당장 지불 이행이 불가능한 여러 긴급한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그때까지 큰돈도 벌어보았고 20대 시절에는 한 해 동안 20만 파운드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의 불운을 겪으며 그는 큰돈을 잃었다. 채권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카메라, 영화 그리고 영사 장비를 몰수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토머스는 그들을 귀빈인양 맞이하고 대기실에서 그들에게 차를 내왔으며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진지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그들에게 채무를 곧 상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라고 알려주었다. 채권자들은 강연장에 올 때 채무 불이행에 짜증이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지만 떠날 때는 로엘 토머스를 자기들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요점은 그가 나중에 채무를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상환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토미의 본 모습이다. 인생 경영 포인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한다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는 법이다. 가령 런던에서 로엘 토머스가 강연을 할 때 섭외 가능한 대규모 강연장이 오페라 시즌을 맞은 로열 오페라 극장뿐이었지만 시즌을 한 달 연기해주면서까지 그의 강연을 밀어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토미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특히 감명을 주는 부분은 처변불경의 인생 자세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당해도 놀라지 말라는 뜻으로 성경에도 논어에도 등장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인생에는 그처럼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토미는 방송사고나 채무자의 직장 급습 같은 커다란 사건에도 놀라거나 겁먹지 않고 침착하게 응대의 위기를 넘겼다. 특히 여비서의 실수를 용서해 준 것은 관끈을 끊는다는 뜻의 절영이라는 중국 고사를 연상시킨다. 초나라의 장왕이 밤에 신하들과 잔치를 벌였는데 촛불이 꺼졌을 때 어떤 신하가 왕의 아내인 총이의 옷소매를 당기며 희롱했다. 총이는 어둠 속에서 그 신하의 관끈을 끊고서 왕에게 그자를 찾아내 엄벌하자고 했으나 왕은 도리어 모든 신하에게 관끈을 끊게 해 그 사람의 잘못을 불문에 붙였다. 그리고 훗날 초나라가 진나라와 싸울 때 늘 왕의 앞에 나서서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있어서 왕이 알아보았더니 예전에 밤중에 왕의 총이에게 관끈을 끊긴 사람이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주고받기다. 또한 인생의 팔알은 남 앞에 나타나 안면을 트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토미가 인간관계의 전문가가 된 것은 이런 주고받기와 안면트기를 잘했기 때문일 것이다.